머나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 당신 앞에 섰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불을 밝혀줄 단 하나의 보물, 천상의 컬렉션입니다. 자, 오늘 천상의 컬렉션에는 매력적인 3명의 호스트가 등장합니다. 이 호스트들이 자신이 선택한 최고의 보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텐데요. 여기 와 계신 7분의 패널 여러분, 그리고 백인 편장 평가단은 호스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보물이, 또 이 보물에 담긴 이야기가 나의 마음을 움직인 순간 불을 밝혀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그림입니다. 스폰서의 후원을 받고 여자 술자리, 그리고 또 여자. 진짜 보물선입니다. 명품관이 바다를 건너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영화 같죠?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쓴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굳은 맹세, 그리고 각오, 그리고 다짐, 위대한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은을 일일이 손으로 하나하나 펴가지고 모양을 만들었다고. 오 잠깐만 이상한데 이거 잠깐만.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그렇죠.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야 되는지, 안 눌러야 되는지. 자, 과연 이번 주 천상의 컬렉션에는 어떤 보물이 오르게 될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여자 술자리, 여자 술자리, 그리고 또 여자. 이 8첩의 그림에선 술자리와 여자가 끝없이 반복됩니다. 언뜻 보면 조선의 풍류를 표현한 아주 평온한, 경쾌한 그림 같죠?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그림입니다. 곳곳에 불온한 기운이 숨어 있거든요. 단원 김홍도의 사계 풍속도병입니다. 여러분 혹시 김홍도의 직업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김홍도는 요즘 인기 직종 공무원이었습니다. 좋아요. 월급 받고 나라에서 시키는 그림을 그리는 궁중화원, 그러니까 공무원이죠. 그리고 김홍도는 소위 금수저는 아니었어요. 동수저 정도 됐습니다. 양반이 아닌 중인이었거든요. 여기서 잠시 집중을 해주십시오.
바로 이 부분이 각종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김홍도가 공무원이었기에 서민적인 그림 외에도 딱딱한 그림을 많이 그렸다는 사실. 예를 들면 정조의 화성 행차와 관련된 병풍, 행렬도, 의궤, 궁중풍속도 이거 그렸던 사람 바로 김홍도예요. 이게 바로 그 2005년 7급 공무원 한국사 문제로 나왔습니다. 공무원 시험 하면 또 제가 일가견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험 합격은 석연.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히 그림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멀리서 보면 뭐 그냥 평범해 보입니다만, 네, 자세히 들어가 봅니다. 이 양반들 보세요. 갓 어때요? 다 삐뚤어져 있죠. 이 시대 힙합 유행했나요? 아닙니다. 다 술 먹은 거예요. 양반들이 일은 안 하고 벌건 대낮부터 술을 먹고 갓을 삐뚤게 쓰고 취해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게다가 지금은 재판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보세요. 기록하고 있죠, 붓으로. 예? 그런데 이 양반도 취했어요. 저 보세요. 저대로 내려가던 땅바닥에다 글씨 쓸 판이에요. 이런 모습을 김홍도가 꼬집은 거죠. 불성실한 양반들에게 징계 내려 연봉 깎아 이것을 외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그림 김홍도가 30대 중반 한창 혈기왕성할 때 집에서 그린 걸로 추정이 됩니다. 사실 양반만 대접받는 세상에서 중인으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안 입고 온 게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조선 시대입니다. 게다가 신분이 중인입니다. 중인이 양반을 욕한다. 잡혀가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죠. 지금 누르셔도 돼요. 절 노려보지 마시고. 그렇죠. 아유, 훌륭한 분이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이 상황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김홍도 뒤에 아주 든든한 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홍도는 스폰서의 후원을 받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거물급 스폰서. 바로 조선의 22대 임금 정조입니다. 정조가 김홍도를 얼마나 좋아했냐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궁중하원으로 있던 김홍도를 콕 집어서 빼돌려요. 어디로? 자기 밑으로. 왜 그랬을까요? 정조가 갖고 싶은 그림을 마음껏 그리게 하려고. 그리고는 신나게 부려먹습니다. 혹사시켜요. 정조 아버지 누군지 아시죠? 사도세자. 아버지의 명복을 빈다고 절을 짓는데 이 탱화 누구? 김홍도가 그린 겁니다. 그리고 정조가 금강산이 보고 싶어요. 멀죠? 힘들죠? 홍도야, 이리 와봐. 너 금강산 가서 보고 그려서 나한테 가져와. 김홍도가 그린 거. 이런 식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더 생깁니다. 정조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김홍도가 가진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유머 감각입니다. 그것도 아주 고급스러운 감각. 보통 내공이 아닌 요즘으로 치면 송혜 선생님 정도 되셔야 가질 수 있는 깊이 있고 은은한 감각. 이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별다른 게 없어 보이죠.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냥 풍류를 즐기는 기방에서 자, 요 밑부분에 이 양반들 보이십시오. 야, 한 잔만 더 하자. 안 돼, 임마. 그만 좀 마셔. 한 잔만 하자. 쟤 봐봐, 쟤 못 보던 애인데 새로 왔나 봐. 새로 오긴 뭘 새로 와, 3년 된 애인데. 뭐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가고 있는. 예, 그리고 우리 저 남자분들 많이 참여하셨는데 술 취했을 때 누군가를 말리려면 보통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바로 이 양반의 팔뚝을 보십시오. 힘이 들어간 팔뚝 힘줄까지 묘사해낸 것이 바로 김홍도 화백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오른쪽으로 좀 가볼게요. 네, 이 개말, 뜬금없이 개.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개처럼 취했다. 짐승만도 못한 양반. 이런 유머 코드를 그림 구석에 밑부분에 끼워 넣는 거, 이거 대단한 내공이라고 봅니다. 이런 탁월한 유머 감각의 소유자 김홍도를 정조는 무척 사랑했던 거죠. 왜냐하면 정조가 코미디 매니아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개그 콘서트 본방을 사수하는 열혈 시청자, 못 보면 막 다시 보기로 보고 그런 유머를 좋아하는 임금이었어요. 한 번은 왕실 화가를 뽑는 문제로 모두가 웃을 만한 그림을 그려봐라라고 한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탁월한 감각의 김홍도는 그림만 그렸다 하면 정조에게 폭풍 칭찬을 받은 거죠. 자, 조선 최고의 재능 있는 화가, 그를 밀어준 강력한 스폰서, 풍자와 웃음이 허용되었던 시대, 이 삼박자가 어우러져서 완성된 불온한 그림, 김홍도의 사계 풍속 도병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그림이라고 하면 약간 뭐 산수화 아니면 되게 답답한 그림 그것밖에 몰랐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경기도 안산에서 왔거든요. 아, 예. 경기도 안산시가 단원 김홍도 선생님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셨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씨름이나 이렇게 서당 같은 이런 그림 많이 접해봤었는데 이런 그림은 처음 봐서 굉장히 새로웠어요. 개콘 코너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예, 왜냐면 딱 보면은 8개가 나와 있는데 보면서 약간 이 말풍선도 달려 있고 그런 느낌으로 보자면은 이 개콘 코너라 생각해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재밌게 봤어요. 맞아, 예전에는 뭐 이런 오락거리가 전혀 없으니까 이런 걸 보면서 유희를 즐겼을 것 같아요. 사실 중요한 게요. 제가 저 김홍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예? 미술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 오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김홍도 그림은 저처럼 이 문외한도 조금만 신경 써서 보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어요. 쭉쭉 빨려 들어갑니다. 저 그 그림을 보다가 특징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네. 그 약간 어깨 너머로 훔쳐보는 느낌, 이렇게 부채 너머로 훔쳐보는 느낌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그 유명한 빨래터 그것도 약간 훔쳐보기의 저분 일환이잖아요. 그림 볼 줄 아는 분이에요. 네. 지금 사실 언급하신 그 훔쳐보기, 이 사계 풍속도병에서도 8첩이죠.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예.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이 왜 훔쳐보기냐? 지금 공연하고 있죠? 사당놀이패가. 네. 공연하는데 공연 보는 것 같죠? 네. 자세히 보시면 공연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부 여자 봅니다. 이 사람들. 저 위쪽에 있는 긴 머리 스타일, 예? 공연 보는 척하면서 여성을 훔쳐보고 있죠. 뒤태를. 뒤태 보고. 지금 쟤들도 빠질 정도잖아요. 여기가 여기 공연을 하는데 공연은 여기서 하는데 저길 보고 있고. 자, 그런데 유일하게 두 사람 공연을 봅니다. 바로 할머니 그리고 성의식 없는 아이. 이것도 놓치지 않고 김홍도 화백은 통자를 합니다. 거위를 한번 봐주세요. 거위. 거위도 거위? 보고 있습니다. 거위가 어디 있어요? 저기 거위 위에 있잖아요. 거위도 그 저 이 여자 그렇죠. 있습니다. 수컷이에요. 거의 수컷이에요. 정확한 지적이죠. 거위의 꿈이야 저게.
아무래도 뭐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예쁜 여자, 예쁜 잘생긴 남자를 보면 역시 눈이 가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 지금도 저는 저 선생님 보는 척하면서 이지연 아나운서께서 그러니까 이런 걸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풍자한 게 바로 김홍도 화백이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아쉬운 거예요. 훔쳐보기 정말 놀라운 기술인데 너무 자주 쓰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맞아. 지금 8첩 중에 4부분에 있었죠. 지금도 보세요. 예, 여기 훔쳐보죠. 예? 왜 이렇게 훔쳐보시? 그 외에도 여러 번 훔쳐보는 장면이 나오고 저는 너무 반복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변형이 필요하지 않았나. 너무 근데 이런 게 스타일이 아닐까요? 본인의 약간의 그 트레이드 마크라고 생각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선배님이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웃긴 게 화살 코를 아주 오래 해먹고 있거든요. 아니, 이거는 신체의 일부죠. 이걸 어떻게 바꿔? 이거 바꿀 수가 없어. 이게 약간 불온한 그림이다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어떤 시각에서 불온하다고 할 수 있는 거란 말씀이신 거죠? 양반의 시선으로 보면 불온하죠. 네. 하지만 서민의 시선으로 보면 아주 바른 그림이죠. 예, 누구의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바뀔 수 있다는 거. 김홍도 화백이 이제 그 당시에도 부르짖었던 이 사회 병폐 개선. 이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2016년에 결국 법으로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덧붙이면 겨울 그림 보면요, 이게 소고기 구워 먹는 장면이 나와요. 꼭 네. 3만 원 이상으로. 단속 대상이군요. 네. 자, 과연 서경석 씨의 사계 풍속 도병은 현장 평가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서경석 씨의 최후의 한마디와 함께 여러분의 투표를 마감하겠습니다. 제게 오늘 한 표를 안 주시더라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옛날 김홍도 화백이 그림으로 부르짖었던 사회 병폐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사실. 300년 전 그 시대의 잘못된 점을 콕 꼬집었던 불온한 그림, 아니 올바른 그림, 김홍도의 사계 풍속 도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흐르는 물은 어찌 저리 급할까. 붉게 물든 나뭇잎에 내 마음 적어 저 멀리 뛰어나 볼까. 수백 년 동안 심해를 떠돌던 그 마음 이제야 우리에게 닿았네. 젖어든 빗길을 따라가 추억을 돌아봐. 흐려진 빗물에 떠오른 그대가 내 눈물 속에서 차올라와. 갈수록 짙어져간 그리움에 잠겨 시간을 거슬러 갈 순 처럼만 그대 날 안아주면 괜찮을 텐데. 이젠 흩어져가 나와 있어주던 그 시간도 그 모습도 다시 그때처럼만 그대를 안아서 시간을 거슬러 갈 순 없나요?
배달 씨. 이거 왜 노래를 부르신 겁니까 지금? 벌써 토크 하는 건가요? 약간 반칙이에요. 아, 네. 이런 그러면 반칙은 계속 하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노래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좋았어요. 네. 그러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노랫말 하나하나가 오늘 제가 소개할 보물과 아주 잘 어울려서요. 제가 직접 선곡을 해서 불러봤습니다. 새하얀 접시에 붉게 물든 꽃잎, 그리고 그 위엔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쓴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어쩌면 좀 평범해 보일 수도 있고 너무 소박해 보일 수도 있는 이 접시의 이름은요. 시가 쓰여진 접시입니다. 지금부터 이 접시가 어떻게 시간을 거슬러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975년) 굉장히 무더운 여름날의 이야기입니다. 남해의 한 바닷가에서 어부들의 그물에 물고기 대신 도자기가 걸려서 올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하면서 전국 각지에 소위 말해 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요.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말입니다. 수백 명의 도굴꾼들이 이 신안 앞바다에서 무언가 찾아냈어요. 뭘 찾았을 것 같으세요? 접시? 정답이에요. 바로 진짜 보물선입니다. 보물선. 네. 그리고 바로 이 도굴꾼들 덕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수중 발굴이 시작됐다고 하고요. 이 배는 전라도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이름이 신안선이라고 붙었습니다. 당시 최대 규모의 무역선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어느 정도였는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서 있는 곳부터 방청객 맨 뒷자리 정도까지가 길이고요. 높이는 아파트 한 3층 정도에 달하는 규모였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이 배는 중국에서 출발해 일본으로 향하고 있었고요. 뜻밖에도 신안 앞바다에 침몰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소중한 해저 보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안선의 유물은 정말 파도 끝이 없었다고 해요. 무려 9년 동안 이 보물찾기가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투입된 잠수사만 10,000명이 넘고요. 그리고 이들이 건진 유물이 24,000여 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다 바다에서 건진. 네, 이게 다 바다에서 건진 도자기들이에요. 정말 명품관이 바다를 건너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멋있죠? 저희 어머니가 궁중 요리를 하세요. 그리고 전통 다가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런 예쁜 접시들을 볼 기회가 되게 많았는데 어렸을 때는 사실 접시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저도 차차 나이가 들고 네, 연륜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접시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접시 좋아하세요? 네. 네, 여자의 사치의 끝은 접시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도자기 모양 색깔 하나하나가 너무 정교하고 예뻐서 정말 아름답다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신화선 안에서 고려 청저가 7점이나 나왔다고 해요. 너무 예쁘죠? 예쁘죠? 그러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시러 오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물건들은요, 당시 일본 귀족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한 그런 최고의 사치품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려한 명품들, 정말 멋진 그릇들 사이에서 제 마음에 쏙 들어온 물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아까 잠깐 보여드린 시가 쓰여진 접시입니다. 네, 너무 예쁘죠? 네,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쓴 편지 같은데요. 이 시를 해석해 보면 아까 제가 노래하기 전에 나레이션으로 잠깐 말씀드렸는데 흐르는 물은 어찌 저리 급할까 깊은 궁궐은 온종일 지루한데 라는 시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러브스토리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고 해요. 궁궐에 갇혀서 홀로 긴긴 밤을 지내던 궁녀가 누구라도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답답한 마음에 이 시로 적어서 개울에 흘려보냅니다. 유유히 개울을 떠들던 궁녀의 마음이 궁궐 밖의 한 사나이에게 닿게 되고요. 이 이야기는 결국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걸로 해피엔딩을 맺는다고 하는데요. 정말 영화 같죠? 사실 이 얘기가 지어낸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처음에 제일 먼저 들었어요. 정말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현실에선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근데 사실 저는 이걸 듣고 이 이야기가 정말 진짜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의 어떤 현실에서 벗어나서 운명의 상대를 만나는 그런 뭔가 짜여진 각본 같은 완벽한 사랑? 조금은 판타지 같지만 사랑은 원래 판타지잖아요. 우리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는 판타지인 것 같습니다. 제 노래 역시도 먼 훗날 누군가가 이렇게 꺼내어 봤을 때 지나가다 길을 멈추고 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또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래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시가 쓰여진 접시가 그 어떤 보물보다 큰 위로와 울림을 주는 그 힘은 바로 현실을 지탱해주는 아주 강력한 판타지의 힘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도 저는 첫 소절 듣자마자 놀랐어요. 그렇죠? 그래요? 아 정말요? 거의 그러지 마. 시작하자마자. 저희 너무 마음속에 그린라이트 대신 블루라이트가 켜져서 어머. 이걸 켜봤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아 아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한국에서 신안 앞에서 거기 침몰해가지고 네. 다 한국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중국 거를 직구를 한 거야. 해외 직구를 맞아요. 해가지고 네. 가는 길에 가는 길에 배송사고 갖고. 배송사고를 한 거야. 근데 우리 바다에서 나온 거지. 그러니까 우리 바다가 지금 인력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돈을 우리가 쏟았기 때문에 이건 우리 거지. 이게 그 땅에서 발견한 거에 주권이 있다고 해서 속지주의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거라고 하더라고요. 억울하겠네요. 값을 지불했는데. 결제했잖아요. 근데 결제 다 했는데. 일본에서 돈 주고 양식을 하던 고등어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우리나라에서 잡히면 그게 우리나라 거지. 이쪽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도굴꾼에 대해서 아까 네. 말씀하셨는데 약간 그게 좀 관심이 가긴 맞아요. 하거든요. 이게 이 도굴꾼이 잡혔잖아요. 잡혀갖고 감옥에 갔다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때만 해도 우리가 해저 유물 발굴 경험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가봐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바다가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어딘지 모르니까. 할 수 없이 도굴범을 이 감옥에서 나온 데를 데려와가지고 네가 한번 찾아봐라 해가지고 발굴을 가는 그런 상황이었다. 처음엔 그런 식으로 발굴 인력이 없으니까. 인력이 없으니까. 당시 그러니까 고작의 가치가 어느 정도 워낙 됐었는지. 전문가다 보니까. 그렇죠. 그때만 해도 한 걸로 보면 200만 원, 300만 원이었는데 그 서울 중심부는 아니더라도 외곽이 한 집 한 채 정도의 가격을 그때 당시.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2, 300만 원이랬으면 거기 2,000여 점? 24,000. 점? 그러면 얼마야? 혹시 저게 위례 가치로 따질 순 없지만. 위례 신도시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야. 저기 신도시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걸 비싼 거를 사들인 거 일본 일본 귀족들이 그래서 박성광 씨가 잘 그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양반 집안이야? 일본 귀족들이 이제 중국에서 그 명품 사치품들이죠. 사치품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침을 뱉는 접시가 이제 청자로 되어 있는데 침을 뱉는 접시가. 네, 그래서 침을 왜 걷다 뱉어? 저희 로마 시대 때 귀족들이 누워서 밥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누워서 밥을 먹으면 토하게 돼요. 거기도 토할 때 그런 접시 같은 거 있었어요.
아니 진짜 이게 뭐 엄청 비싸요 그런 거. 고려청자 한 7점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네. 고려청자. 그 부분 좀 어떻게 고려청자 설명해 왜 줄 수 있을까요? 중국에서 일본 가는 건데 왜 네. 고려청자가 있는 그 거야? 신안선의 의미가 당시에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을 보여주는 거여서 여기 왜 고려께 있어? 이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은 문화권을 공유하는 나라들 간의 관계를 보여줘서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거든요. 그 배 안에 막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만 있는 게 아니라 후추씨, 뭐 모카. 왜냐면은 당시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이 향도 피우고 차도 마시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똑같이 공유하는 문화적인 코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아까 박성광 씨 이야기하신 것처럼 명품관 가면 볼 수 있는 것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신안선에서 나온 접시는 뭐그 시대 때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시대 문화 그리고 시를 통해서 그때 느꼈던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느낄 수 있는 거여서 조금 가슴속에 남다르게 와닿지 않나, 조금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과연 배대하의 씨가 전해준 신안선의 시가 쓰여진 접시는 현장 평가단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배대하 씨의 최후의 한마디와 함께 현장 투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안선은 단순한 보물선이 아닙니다. 650년 전 까마득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타임캡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잠시나마 우리에게 아름다운 판타지를 선물해준 시가 쓰여진 접시. 이 보물에 담긴 이야기가 지금 삶에 지쳐있는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면 여러분 앞에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나이가 금강산에 올랐습니다. 금강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비로봉으로 향했죠. 그리고는 천하를 내려다보며 소원과 함께 이 보물을 묻었습니다. 600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저는 사나이가 그날 묻었던 보물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정도전을 쓴 정현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보물이 뭔지 짐작들이 가십니까? 이것은 부처님의 몸에서 나온 사리를 모신 사리암입니다. 은으로 만든 이 둥근 사리기,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은을 일일이 손으로 하나하나 펴가지고 모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위에는 금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한 장 한 장 정교하게 만들어진 연꽃잎을 보십시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해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고생하는 우리 속세의 민중들을 보면서 노래 제목처럼 웃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리암은 그야말로 불교 미술의 정수가 담긴 걸작 중의 걸작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름다운 보물에 우리 역사에 다시 없을 위대한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재밌겠다. 이 사리암을 만들어낸 사나이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정도전 아닙니다. 정도전 아니고요. 당시 최고의 칠권자 수문화시 중 이성계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입니다. 제가 재미있었던 것은 이성계가 이 사리암을 묻었던 시기입니다. 언제 묻었느냐? 바로 1391년입니다.
조선이 건국되기 1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사리한 백자를 보시면 그가 이 보물을 묻은 이유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성계와 함께 만인이 모여 기원하니 미륵이 세상에 오기를 기다립니다. 미륵. 여러분들 미륵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대부분의 종교에는 어지러운 세상을 구하러 오는 구원자, 즉 메시아가 존재를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게 바로 미륵입니다. 사실 고려 말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저는 이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지옥의 헬, 헬고령. 당시의 부자들은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가진 땅은 너무나 넓어서 울타리도 치지 못할 정도로 넓어서 산과 강을 경계로 삼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가난한 백성들은 송곳 하나 꽂을 땅이 없었던 겁니다. 어쩌다가 백성들이 땅떼기 하나 구해서 농사를 짓고 있노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매를 때립니다. 협박을 합니다. 땅을 빼앗아 갑니다. 심지어는 토지 문서까지 날 줄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을 팔짱만 낀 채 수수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때 살았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 누굴 기다리겠습니까? 미륵이요. 미륵. 그렇습니다. 바로 미륵을 기다리는 거죠. 사실 이성계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고려에서 주목을 받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금의 함경도, 당시 지명으로는 동북면이라고 하는 데서 말 타고 짐승을 잡아서 먹으면서 그렇게 자랐던 군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치면 시골에서 출세를 해서 강남에 어렵게 상륙을 했는데 여전히 강남의 어떤 주류의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들과 급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약간 꿔다는 보릿자루 같은 위치에 있던 이성계가 어느 날 갑자기 고려의 국민적 영웅이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라이징 스타가 되는 거죠. 황산대첩이라는 사건이 결정적이었어요. 아군의 10배가 되는 왜구들이 나중에는 70명 정도만 살아남아서 지리산으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삽시간에 고려에 소문이 퍼졌겠죠. 요즘 같으면 SNS로 퍼졌겠죠. 이 난세를 구할 미륵이 바로 이성계일지도 모른다. 거기에다가 당도전, 조준, 남원 같은 급진파 사대부들이 이성계를 유혹합니다. 러브콜을 보냅니다. 요즘 말로 작업을 합니다. 꼬십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짜 백성을 구해줄 위대한 사람이니 고려를 엎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자. 내가? 과연 내가? 변방의 촌뜨기에 불과한 내가? 끊임없이 물었을 겁니다. 아마도 무척 고민하고 고뇌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불을 눌러야 되는지 안 눌러야 되는지 고민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은요,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다면 너무 감질나게 마지막에 눌러주지 마시고 그렇게 팍팍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고민을 하던 이성계가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발원사리함을 들고 이성계가 금강산으로 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천 명의 무리들이 이성계의 뒤를 따랐다고 합니다.
지금의 개성에서 금강산까지는 아마 그때 속도로 따지면 쉬지 않고 걸어도 좋게 일주일은 걸리는 거리였을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행렬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나가는 골목마다, 지나가는 길목마다 누가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있는 거죠. 수많은 백성들이 이성계의 엄청난 행렬을 본 겁니다. 이것이 과연 단순한 종교의식에 불과했을까요? 저는 이성계가 이 사리함을 금강산에 모시면서 미륵을 기원하던 이날이 바로 이성계가 혁명을 다짐하고 마음속에 그간의 고민과 고뇌를 떨치고 바로 혁명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다진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첫 행보는 바로 민중이 간절히 염원하는 미륵이 이 땅에 내려와 달라고 발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엄청나게 강렬한 정치적 메시지 아닙니까? 이 보물을 묻고 1년 뒤에 이성계는 바로 백성들의 그 같은 물음에 행동으로 책임을 졌습니다. 백성이 근본이 되는 나라 조선 말입니다. 이 아름다운 예술품 이면에 감춰진 한 사람의 굳은 맹세 그리고 각오 그리고 다짐, 이성계의 발언 사리함이야말로 천상의 컬렉션에 올라 마땅한 보물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은 발표를 들으면서 가장 먼저 궁금했던 게 작가님 맞으세요? 예. 네, 전문 방송인이나 아니면은 그 우리 이다지 선생님처럼 스타 강사 분이 나오셔서 발표를 하신 줄 알았어요. 어쩜 이렇게 말씀 잘하십니까? 뭐 보통 드라마 작가님들이 다 말씀을 좀 웬만큼 하십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저기 지금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잘 안 보여 사실은. 조그만 해가지고 아까 그림을 좀 이렇게 많이 봤는데. 아 그래요?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가까이 저걸 좀 가져와서? 가까이 해서 저희가 보면은 불이 좀 많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제일 좀 잘생긴 친구가 가시죠. 자, 갔다 오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갖고 오다가 또 깨트리지 말고 또. 네네네. 사실은 그것은 깨는 거 아니야, 나 여기다가? 이것만 들고 그 하는 진짜기 때문에 깨면 바로 구속될 겁니다. 구속돼요? 어머니가 좀 들으셔야 되는데. 오, 잠깐만 이상한데 이거 잠깐만. 네, 그대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조심해요. 사실 진품은 박물관 밖으로 반출이 안 됩니다. 이것은 실제와 똑같이 생긴 괜찮습니다. 실제보다도 크기가 약간 작은 모조품입니다. 박성광 씨도 편하게 가져가시면 솔방울처럼 생긴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라마교식 뭐 탑이라고 하고 닮았다고 그렇게 이제 당시에는 원나라 물론 망했지만 그 당시에는 어쨌든 원나라식이라고 그럽니다. 라마교를 믿었거든요, 원나라는. 원래 살이 그럼 안에 있었어요, 이거? 이거 있었는데 사료는 발견이 안 됐다 그러는데요. 그 보물이 발견된 게요. 일제강점기 때입니다. 1930년대에 발굴이 되었는데 사리는 없어진 상태고 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보다 보니까 하필이면 왜 이 사리함을 들고 여러 명산도 많고 여러 곳이 많은데 왜 금강산으로 간 건가요? 금강산 자체가 이제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혹시 금강산이 보물이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노래 생각하면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복. 12,000복. 노래를 꼭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그 실제로는 12,000복이 아닌데 왜 인도에서 만들어진 그 경전에 불교 경전에 보면은 금강산에 한 보살이 12,000명의 이 세력을 이끌고서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약간 그 불교의 성지로 여겼기 때문에 뭔가 정치인들이 중요한 일을 선포할 때 올라왔던 곳이 금강산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요. 이성계처럼 뭔가를 결심할 때 내지는 뭔가 큰 일을 전후해서 금강산을 찾았던 임금이 한 명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이에요. 아마도 태조 왕건의 어떤 그런 고사와 오버를 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실제로 이제 지금도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다음에 어디를 방문하는지가 기사화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해도 된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고려의 왕 계셨는데 어떻게 그냥 대놓고 금강산까지 갈 수가 있었나? 상상을 해보면 사실은 토지개혁을 하고 그 전에는 또 다시 토지 문서를 불태우고 수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이성계를
그또 이 연호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정치적인 이벤트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이벤트였다고 보여지는 거죠. 정도전이라는 분이 정말로 이 잘 짰어요. 이 계략을 이 지지율이 저절로 올라가게끔 진짜로 이 정치적 이벤트도 잘하고. 맞아요. 근데 이성계가 결론 이제 또 새로운 이렇게 조선 건국했잖아요. 그러면 뭐 큰 차이가 있었나요? 고려하고 조선 바로. 그러게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건국이념에 나와 있는 민본이겠죠.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백성은 군주에게 복종하지만 백성의 마음을 잃으면 백성은 군주를 버린다. 네, 바로 이런 사상을 가지고 만들어진 나라가 조선이죠. 이제 백성은 물이고 군주는 배다. 그래서 물은 배를 실어 나를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물은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입이 또 잘 안 떨어지는 게 이게 되게 작은 사리함인데 뭐가 이 안에 야망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서 되게 무거운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 이탈리아에서 그 마키아벨리 쓴 책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이름이 군주론? 일 프린시페? 군주론. 거기 그런 말이 나와요. 사실 뭐 왕이나 지도자를 비할 수가 없을 때 결단 내리는 사람 필요한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딱 이 상황이나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이성계. 네, 멋있어요. 이성계의 발언 사리함은 낡은 역사의 마지막이자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답해야 할 이 시대의 부름은 무엇인가? 라고 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인이 양반을 욕한다. 징계 내려. 연봉 깎아. 김홍도는 스폰서의 후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어물급 스폰서. 그림만 그렸다 하면 정조에게 칭찬을 받은 거죠. 신안선의 유물은 정말 파도 끝이 없었다고 해요. 명품관이 바다를 건너고 있었던 거예요. 러브스토리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고 해요. 뭔가 짜여진 각본 같은 완벽한 사랑은 원래 판타지잖아요. 한 사람의 굳은 맹세, 그리고 각오, 그리고 다짐. 그간의 고민과 고뇌를 떨치고 혁명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엄청나게 강렬한 정치적 메시지 아닙니까? 네, 중간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현민 작가의 발언 사리함이 87표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자, 그럼 100분의 현장 평가단 여러분, 천상의 컬렉션에 올릴 단 하나의 보물 결정하셨습니까? 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계신 세 분의 호스트 정말 긴장이 될 텐데요. 자, 아직 100개의 불이 모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이실 시간이 없습니다. 마음을 정하셔서 현장 평가단 여러분들 모두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100개의 불이 모두 들어왔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네, 오늘 천상의 컬렉션
서경석 씨의 사계 풍속 도병이 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 결과 예측하셨나요? 아유 전혀 조금 했죠. 그 김홍도 선생님께 진심으로 이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의미 있는 또 재미있는 그림 그려주셨고 그 뜻을 후손들이 아직도 받들지 못하는 것 같아서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아무튼 참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어떻게 정현민 작가님과 또 배다혜 씨도 진짜 멋진 보물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소감이 어떤지 여쭤보고 싶네요. 예, 뭐 1등은 못했지만 오랜만에 조선 태조와 건국에 관한 역사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대단히 뜻깊고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네, 저도 우선 오늘 이걸 다 해낸 제가 너무 기특하고요. 이 시가 쓰여진 접시를 통해서 이제는 좀 더 인내하고 기다리는 진짜 사랑을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사랑을 찾아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역사 교사여서 이제 많이 유물을 가르치는 입장인데도 실은 유물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들으면서도 저도 배우는 것이 있어서 정말 뜻깊었고 저는 그래도 외국인이니까 사실 한국에서 여행도 많이 했고 박물관 많이 가봤는데 기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별로 뭐 느낀 게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너무 재밌었고 정말 느낀 게 많았고 감동적이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당신의 마음의 불을 밝혀줄 단 하나의 보물 그리고 단 하나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천상의 컬렉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되게 간절하게 부처님한테 정말로 뭔가를 이렇게 자기도 간절히 묻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네, 진짜 사실 그런 러브스토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와 함께 했던 분들은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김홍도 화백에게